네, 그럼 지금부터 정부의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어, 옆에 앉아 있는 순서대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 신소영 정책팀장, 홍민정 공동대표님께서 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고요. 회견문 낭독 후에 기자님들과 참석자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대로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회견문 낭독에 앞서서 기자님들께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어, 작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때와 올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좀 수치가 좀 다른 부분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어, 올해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사교육비 총액이 올해는 2020년은 9.3조, 그다음에 전년도는 10.5조로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보시면 사교육비 총액이 21조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조사가 3, 4, 5, 7, 8, 9 6개월 조사를 해서 곱하기 2 해서 총액을 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3, 4, 5, 7, 8, 9, 6개월의 총액에 곱하기 2를 해서 21조로 추계를 했는데 올해는 그 6개월 데이터만 사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0년 총액은 9.3조라고 이야기하고 전년도는 10.5조 나누기 2 하면 딱 그 21조에서 나누기 2 하면 10.5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해석을 할 때 그러면은 6개월 데이터 추산으로 모든 값을 나누기 2 하면 맞는 건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좀 일관성이 전체적으로 없게 통계들이 작성된 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너무 짧은 시간이라 찾지 못했는데 보시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시계열별로 진행되는 통계조사이고 매년 큰 차이 없이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그 데이터 확정에 그 다른 값들을 적용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시계열별로 저희가 회계문에서 분석한 자료는 전년도에 발표했던 기준을 가지고 다시 세팅해 가지고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그 사교육비 총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곱하기 2 해서 최종 값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올해 자료 중 올해 자료만 가지고 분석한 내용에 한해서는 올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사교육비 통계조사는 결과적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만 원 10.1%포인트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사교육비 총액은 18.6조 원, 전년 대비 2.4조 원 감소했고요. 참여율도 초중고 학교군 모두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과목 국어, 사회, 과학의 1인당 사교육비는 도리어 늘었고 사교육 참여 시간도 고등학교의 경우 증가한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작년 한 해 내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원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감염 우려에 따른 사교육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에서 기인한 일시적인 사교육 둔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부도 이 부분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2.3만 원이 오히려 올랐고 사교육 참여 학생의 경우 64.0만 원, 전년 대비 4.1만 원에 달하는 등 증가폭이 매우 큽니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에도 1인당 월 평균 32.8만 원의 사교육비가 추계되었는데 이는
전 2018년 31.2만 원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2016년부터 사교육비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그 10,000원 이상 역대급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비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고등의 경우 사교육 수요가 줄지 않거나 도리어 늘어난 것은 학교 원격 수업에 대한 불만과 교육 격차에 대한 불안이 사교육 수요로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예년과 달리 진로 진학 학습 상담 항목이 사교육비 총액, 참여율, 1인당 사교육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774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전년 대비 누락되었고 사교육비 총액도 1년이 아닌 6개월치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실제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율은 보다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크게 줄었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여전히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 중등, 고등 순으로 높습니다. 그렇지만 초등의 사교육 참여율은 안전을 우려한 사교육 참여율의 저하로 현격하게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고등학생이 38.8만 원으로 가장 높고 뒤이어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지난 2018년 이래로 3년 연속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중학생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폭도 고등학생은 전년보다 2.1만 원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이 초중등은 줄어든 반면에 고등학생은 5.7시간에서 5.9시간으로 코로나 국면에서 도리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영어, 수학이 동일하게 9만 원으로 가장 높고 뒤이어서 국어, 사회, 과학 순으로 특히 국어 과목이 3.4%의 전년 대비 가파른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러한 특징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급별 사교육비 관련한 것인데요. 초중고 가운데에서 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38.8만 원으로 가장 높은데 이것은 전년보다 오히려 2.3만 원이 오른 수치입니다. 특히 사교육 참여 학생만 놓고 본다면 전년 대비 무려 4.1만 원이 올랐는데 사교육 참여 학생의 증가폭 특히 사교육 참여 학생의 증가폭보다 오히려 전체 고등학생의 증가폭이 더 큰 것은 사교육 참여 학생의 지출 증대폭이 더 큰 것을 방증합니다. 중학생은 작년보다는 낮지만 지난 2018년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감염 위험에 따라서 초등 사교육비는 현격한 둔화세를 보인 데 비해서 중고등학생은 학교 원격 수업을 보충하고 또 수능 대비를 위해서 사교육 지출을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도리어 늘린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과목별 사교육비 양상입니다. 전년 대비 국영수 일반 교과의 사교육비는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그 감소세가 예체능 사교육비의 감소세가 30.1%에 달하는 것에 비해서 3.0%에 불과할 만큼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교과 사교육이 예체능에 비해서 신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위험이 덜한 요인도 있겠지만 학교 수업을 보충하고 또 진학 준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크게 작용해서 지출폭이 줄지 않은 데서 기인합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국영수가 모든 교과의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월평균 사교육비 분석입니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별 학생 비중은 여타의 구간에서 모두 줄어든 반면에 월 10만 원 이하의 구간에서 유독 증가합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 해당 구간이 가장 높은 지출을 보인 것은 PC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가형 사교육이 늘었음을 방증합니다. 네 번째로 사교육 참여 시간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등원형 사교육이 인강이나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원격 사교육으로 전환되었고 또 일반적으로 원격 사교육이 등원 사교육에 비해서 참여 시간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다른 학교급들과는 다르게 사교육 참여 시간이 늘어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가폭은 예년 대비 보다 크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교육의 수강 목적으로는 학교 수업을 보충하고 또 선행학습, 진학준비, 보육, 불안심리 순으로 이 순서는 작년과 동일하지만 여타의 요인들은 줄었음에 반해서 학교 수업을 보충하는 요인 그리고 선행학습의 요인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신 평가의 부담 또 입시 부담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구간별 사교육 양상입니다.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모든 성적 구간에서 늘었는데 특히 상위 10% 이내에 즉 최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1.8%만 늘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상위 81%에서 100% 즉 최하위권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무려 8.8%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최하위권 학생들의 사교육 증가폭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기초학력 결손 등 학습 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사교육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선 촉구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교육비 조사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사교육비 총 규모의 영유아 사교육비, EBS 교재 구입비, 방과후 학교, 어학 연수비 등을 포함해야 하며 2018년 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시행도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사교육비 조사 시점은 새학년 대비 사교육이 빈번한 겨울방학 시기분이 반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연간 사교육 추이를 타당하게 추산하기 위해서는 통계 발표 시기를 늦추더라도 조사 시기 선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책에 대한 보완 사항입니다. 이번 사교육비 조사에서 교육부가 결과 발표와 더불어 대응 방안을 발표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필요합니다. 보완 대책 첫 번째입니다. 과도한 대입 경쟁 현실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고교 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 제도를 교육과정이 발표되는 시점에 맞춰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 입시가 고교 교육과정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하다는 신호를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고교의 사교육비 증가는 대입 혼란과 2017학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 기조가 주요 원인의 한 축입니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수능이 출제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법에 국가가 주관하는 대입시험을 명시하여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보완 대책 두 번째입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법적 쟁송과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쟁송을 잘 대비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고교 서열의 정점에 위치한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와 체제에 대한 추가 개선 대책 또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작년 11월 교육부가 개선 방안을 냈지만 문제를 야기하는 핵심적인 지필고사를 유지하고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자유로 맡기는 등 부실한 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보완 대책 세 번째입니다. 학생의 진로 진학 지도에 대한 공교육 인력 활용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대교협과 진로 진학 지도 교사 협의회 등 학생의 입시와 진로에 대한 지원 인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와 고교에서는 사교육 강사를 초빙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교육 수요를 촉진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보완 대책 네 번째입니다. 사교육 유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병행되고 방역 단계에 따라 사교육 이용 환경이 달라지면서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신종 사교육 상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각지대인 통신 판매업과 스터디 카페 등의 영업 행위에서 학생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률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코로나19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과도한 대입 경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층적인 사교육 통계 분석과 그 대안을 모색하는 연속 보도를 후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발 사교육 수요, 과도한 대입 경쟁 사교육, 고교 서열화가 유발하는 사교육, 진로 진학 지도 관련 사교육 등
이번 통계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문제가 되었던 주제들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더불어 정부가 사교육 건강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와 또 정책을 세울 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3월 9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그러면 기자님들이나 참석자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시스 김정현입니다. 일단은 저 참여학생 과목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에 좀 관심이 가는데, 그러니까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좀 줄어든 폭이 적거나 좀 소폭 늘었다. 이거 전체 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여학생을 봐도 영어가 증가폭이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 절대 평가에 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이제 미래형 수능에서 전과목 절대 평가나 서술형, 논술형, 미래형 수능 방향성이 맞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 방안을 좀 미리 앞당겨서 발표해가지고 이 수험생들한테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아무래도 사교육비의 대책에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작년에 이미 영어 사교육비 지출 현황상 이미 증가를 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이 하락폭을 뭐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의거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작년에 바로 실시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과목 대비해서 좀 유의미한 변화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영어 수학 그 감소세의 정상 현상에 비해서 사회나 특히 이제 국어 과목이 좀 늘어난 양상은 사실은 이런 사회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내신 사교육 대비를 위해서 많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는 과목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수업이 다소 미비했던 가운데에서 그러한 내신 수요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를 미리 좀 발표해야 되는 것은 고교학점제가 교육과정 변화를 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교육과정에 맞는 대입제도, 즉 이제 수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 설계하는 입학 전형 요소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발표하지 않으면 또 그 깜깜이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현장의 혼란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현장 혼란 최소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기본적인 지난 그 2월에 발표되었던 기본적인 정책 방향들을 보아서는 고등학교 때 다양한 선택 과목의 선택 여부, 그리고 그 선택된 과목들의 성취도, 이런 부분들이 대학 입시에서 사실 중요한 열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정책 기조인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확대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점제하고 연동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불수능 기조하고 수능 확대 정책들이 사실 2017, 2018, 2019 연속 고교의 사교육비 폭증을 이끌었던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입제도가 단순화되면서 학교에서 선택 과목의 선택 여부, 또 그것의 성취도, 그리고 그 성취도가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신뢰롭고 또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대입제도에서 자연스럽게 좀 반영되는 구조라는 것을 좀 예측 가능하도록 할 때 학교 교육만으로 대입시 준비가 충분하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물론 이제 초창기에 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그 여러 가지 좀 그 시스템의 불안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보완도 함께 가야 되겠지만은 그 초기에는 새로운 제도, 또 그에 따른 대입제도, 이 부분들이 잘 연계될 것이다라는 신호를 주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고교학점제랑 미래형 수능이 연동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능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능 지금 개편 방향으로 좀 언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더 여쭐게요. 일단은 수능을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될 텐데요. 수능 그 체제 즉 이제 평가 방식이 현재 교육 과정과 또 앞으로 개선될 교육 과정에 부합하느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그 교육 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으로 개선된다라면 현재 고교에서 개선될 수능에 대한 그 대비가 가능한가, 이런 두 가지가 함께 좀 고려돼야 될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부총리도 언급했고 국가교육회의 의장도 언급했지만 그 미래지향적 수능은 논술형 수능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이 바로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능이 논술형 수능으로 전환될 때 과연 학교가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어도 제도의 연착륙 방안이라든지 과도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설계해야 되는 단계적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미래사회에 필요한 그 대입 국가시험이 논술형이라고 본다라면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논술형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이 그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능의 영향력, 오지선다형 수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과도한 상황에서 과연 학교가 고교학점제 전까지 그 개선될 방향으로 예고되고 있는 논술형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회의적이기 때문에 현장의 반응이 논술형 수능 개선과 관련되어서 좀 회의적인 시선들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적 로드맵을 정부는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능의 어떤 난이도나 그 출제 범위 자체가 지금 현행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이른바 킬러 문항의 출제 관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문제를 푸는데 20-30분씩 걸리는 이러한 문항 하나를 통해서 그 변별의 우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 경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 안에 그 수능 역시 국가 차원에서 대입 시험을 위해서 치르는 이 시험 역시 명시가 됨으로써 수능도 명실공히 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범위와 난이도 안에서 출제된다는 것을 많은 학생들에게 공표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고교학점제의 정책 취지 자체가 모든 학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고교 책임교육의 일환인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과 연동되려면 현행 수능의 난이도와 이러한 줄세우기 방식의 그 오지선다 객관식 방식의 이러한 평가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어떤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논서수령 평가 방식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의 잠재력과 그 아이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평가 방식으로 어떤 적합성이 있는 평가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뉴스 박광주 기자입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나왔던 그 통계 자료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자료 찾아보면은 자율형 사립고랑 과학고 영재고 또 외고 국제고 일반계고 순으로 사교육비가 제일 많은 게 자사고부터 역순으로 이제 일반계고까지 이어지는데 감소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반계고에서 17%로 일반계고를 지망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17%로 제일 많이 감소했고 또 역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11.9%로 그 통계에 있는 그 집단 중에서는 가장 덜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지점이 이제 자사고나 이제 현행적으로 외고나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정부의 정책이 있는 와중인데
아직 그 일선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기조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사교육비 경감이 덜 발생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 유형별 그 사교육비 증감 추이에 대해서는 좀 자료의 그 신뢰도를 따지기가 좀 모호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고교 서열화라는 것 자체가 학교 유형에 대한 서열이 있는데 사실 자사고가 서열에 정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영재고, 과고, 자사고도 전국 단위 자사고와 광역 단위 자사고가 그 서열의 위치가 다른 상황이고 그 전국 단위 자사고와 광역 단위 자사고의 사이에 외고 국제고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을 반영한 통계 결과가 나오려면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고교 유형은 영재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구조여야지 그 현실을 반영한 통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점에서 영재고 과고가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고교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고 바로 앞 위치에 포지션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좀 사실 그 각 학교 유형별로 그 이 비율에 따라서 설문을 던져봐야지 사교육비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학교 유형의 인원 비율에 따라서 표본을 설계한 설문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의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 자체가 고교 유형별 사교육비의 실증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는 다소 무리수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초등교육부 시행령이 2025년에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025년까지 해당되는 이제 학부모들 같은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고교 입학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계속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 학교가 존재하든 안 하든 사실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이제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든 안 하든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이제 좀 지출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첨언을 드리자면 여튼 고교 유형에 따라서 이게 몇 순위인가를 분석하는 거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일반고가 수치가 가장 아래에 있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 기름이 걸러지듯이 일반고가 지금 계속해서 황폐화되고 그 학교교육 정상화를 하는데 방해되는 그 학교 지나치게 서열화된 학교 체제 탓에 일반고가 계속해서 최하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는 설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오늘 교원단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초학력 문제에 좀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가 문을 닫았다.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이 결손되는데 교육부의 대책은 그에 비해서 미흡하다. 그리고 이 사교육비 통계도 이 저기 그 이용 그 사교육비 그 격차를 봤을 때 그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주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런 해석이 좀 타당한지 그리고 좀 사법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단은 사실 해주셨지만은 이제 관련 해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딱 눈에 딱 들어오진 않아가지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담지는 못한 내용이지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격차 문제를 놓고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답답한 것은 그 교육 당국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 저희 교육시민단체에서도 인식조사를 할 때마다 교육 격차에 대한 국민 인식이 뭐 열에 9명, 열에 8명이 교육 격차를 느끼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실제로 격차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정부 차원에서 나온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인식적인 이런 불안들이 고스란히 사교육 수요로 이어지는 이런 불행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사실은 학교 평가가 중간 기말고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실증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려는 일말의 노력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일단은 기초학력을 논하기 이전에 실제로 격차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인,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해서 실제로 격차가 발생했다면 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들이 나와야 할 것이고, 격차가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국민 인식에 비해서 덜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안심책을 내놔야 되는데 일단 진단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좀 격차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조속하게 좀 마련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 기초학력 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가장 원론적인 대답은 이것이 학교 줄 세우기를 위한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표준화된 국가 그 전수조사 방식의 평가가 아니라 지역마다 사실은 학교 상황마다 그 학교에 다니는 가정들의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한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가장 최적한 방식의 학력 진단 도구를 통해서 평가가 돼야 되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여기에 담았는데요. 사실 이게 발표된 지가 정말 따끈따끈한 거여가지고요. 되게 심도 있게 좀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 그리고 학부모들, 학생들 뭐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좀 현실적인 이제 분석과 그리고 대응 방안을 좀 후속으로 저희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기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 조사 대상 기간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시민사회단체로서 여기도 보면 아까 진로 진학 학습 상담을 왜 제외했느냐에 대해서 통계청은 이 조사 대상월이 달라서 뭐 어쩔 수 없이 빠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사 대상 기간을 3월부터 5월, 7월부터 9월까지 한정한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만약 이것을 예년처럼 연간 베이스로 갔을 때 대략 우리 어느 정도 액수가 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하시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은 3월에서 5월 그리고 7월에서 9월까지 조사 기간을 산정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을 보더라도 3에서 5월, 7에서 8에서 9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주요하게 사교육이 발생하는 여름방학 시즌과 겨울방학 시즌에 이른바 학원에서는 썸머스쿨, 윈터스쿨 이러면서 기숙반을 모집을 하고 그런 곳에 재수생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고등 재학생들 고1, 2학년 그리고 이르게는 중 2, 3학년부터 가거든요. 근데 그런 사교육들이 사실 굉장히 고가입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 하루 종일 10to10으로 운영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아이들 기숙학원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하게 사교육이 발생되는 시점에 대해서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면 사실은 겨울방학을 반드시 넣어야 하고, 아시겠지만 선행사교육이 가장 성행하는 시기는 겨울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학년에 대한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의 불안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가 지금 누락됐다는 것은 사실은 6개월을 단순히 이곱해가지고 나올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사교육 이용 실태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추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내년에 똑같이 3월에 이 조사 결과 발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6개월을 좀 곱하기 2해서 추산하기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이러한 현장의 사교육 이용 실태를 반영해서 조사를 재설계할 것을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현실적인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가 사실은 그 질문의 요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교육비 통계조사가 나올 때마다 미참여 학생 빼고 참여 학생 평균치를 계산하더라도 너무 적다라는 일반 여론의 문제 제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2017년 하반기에 저희 단체가 서울시 학원 및 교수도 정보를 통해서
과목별 월 평균 학원 수강료를 추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이 한 30만 원에 평균 육박하고요. 영어가 한 26만 원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참여 학생들이 영수 한 과목씩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고등학생이 되면 영수 플러스 알파 1, 2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현실적으로 추계해 본다라면 중학생의 경우는 65만 원 선,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뭐 75만 원에서 85만 원 선에서 형성되어야지 현실에 더 가까운 것 아닌가.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적게 하는 학생, 많이 하는 학생들의 뭐 중간값 정도에서 세팅이 된다면 1인당 뭐 중등은 뭐 그 말씀드린 선, 고등은 그 정도 선 정도에서 추계되는 것이 추계될 때 현실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통계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면요, 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